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이제 유상, 무상 계약을 봅시다. 두 번째가 유상 계약이냐, 무상 계약이냐, 무상 계약이냐. 요 개념은 계약의 전 과정에서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현 기준입니다. 출현을 하느냐, 내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출현을 하느냐, 이 기준입니다. 그럼 보세요. 매매를 한다. 그 매매는 뭐죠? 매매는 내가 재산권을 이전해 주니까 내 재산권 출현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금 출현하죠. 그러니까 서로 출현하죠. 그러니까 매매는 유상이요. 서로 출현하잖아. 서로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도 내가 토지 출현하고 뭐 출현하죠? 건물 출현하죠. 서로 출현하죠. 유상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도 서로 출현하잖아. 서로. 목적물 출현하고 차임 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유상이요. 그러면 또 증여 보세요. 증여는 여기 증여 한쪽만 출현하죠. 다른 쪽은 출현하지 않잖아요. 무상입니다. 사용대차 마찬가지.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용대차도 공짜로 빌려주니까 한 사람 출연, 하나는 출연하지 않죠? 무상이야. 그런데 현상 광고를 하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원을 이렇게 그리면 계약의 전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전 과정이 유상이야. 유상 무상을 따지는 계약의 전 과정을 보는 거고, 그 안에 작은 원 이렇게 그린 게 쌍무야. 이렇게. 쌍무는 다 유상 계약이겠죠? 큰 원이 유상 계약이고 작은 원이 쌍무 계약이라면 쌍무 계약은 다 유상 계약이겠죠? 근데 유상은 다 쌍무다 그럼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는 유상이면서 유상, 무상, 편무가 있겠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모든 쌍무 계약은 다 유상이다. 그건 맞죠? 근데 모든 유상이 다 쌍무다. 그럼 틀립니다. 자, 이 얘가 현상 광고란 말이에요. 현상 광고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개를 찾아주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개를 잊어버렸어. 요즘에 뭐 애완 그 반려동물이 굉장히 대세죠. 집에 개 키워요? 고양이 키우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런 게 요즘에 이제 젊은 애들이 TV에 뭐 개밥 주는 남자, 뭐 주병진이 나오고 그죠? 막 개 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양이 프로 나오고. 애들이 이제 그게 또 혼자 살잖아, 애들이. 뭐 한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들 키우잖아요. 근데 개, 고양이 키우면 그만큼 책임이 수반되잖아요. 한 13년, 14년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도 개를 한번 키워본 게 했는데, 야, 그 냄새 막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에 수용하고 이제 하청업체 철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제 수용하려면 그 집에 계속 방문을 하거든요. 한 1000세대 되니까 개 키우니 가면 가면요 냄새 그 다음에 장판 뜯을 하면 안 돼. 무지하게 나요. 무지하게 냄새가. 근데 자기는 찰 때는 개 키우잖아. 근데 걔가 구석구석에 오줌을 싸는 거야. 구석구석에. 하나는 재개발 지역에 하나는 이렇게 2층 집이에요. 2층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2층 집이었는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개를 키웠는데 옥상에다가 이
철근 있잖아요. 개집을 다 만들어. 옥상에다가. 그래가지고 개를 얼마나 키웠는지 여기 옥상 다 무슨 개 사육장이었는지 어쨌는지. 근데 막 이게 폐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주인이 왔는데 이 집에 개를 많이 키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제 하청업체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라 그래. 냄새 나가지고. 가지고 방역을 불렀어요. 동사무소하고 방역하고 철거를 못해. 무슨 균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도심에 이런 집도 있었는데 어떻든 개를 키우다가 식구가 되잖아요. 식구가 되니까 잃어버려요. 그러면 상심이 크죠. 개를 잃어버리면 상심이 크죠. 그러면 개 찾아주면 얼마 주겠다고 막 방부 치고 다니죠. 에? 그러면 이제 현상 방부 50만 원 주겠다라고 방부 치고 현상 광고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현상 광고가 과연 쌍무냐 편무냐 또는 유상이냐 무상이냐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 광고를 냈다. 그러면 자 쌍무냐 편무냐를 먼저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 개 광고 본 을이 학원 오다가 아이고 갑개 잃어버렸네. 내가 찾아줘야 되겠구만 해서 채무를 부담합니까? 광고 본 사람이 채무 부담해요? 채무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이 사람 채무 부담하지 않죠? 그러니까 한쪽만 채무 부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편무로 가져와요? 그잖아. 내가 걔 광고 보고 아이고 내가 잠시 내 학원 미루고 막 걔 찾아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편무야. 한쪽은 없어요. 근데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제 유상 무상이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학원 끝나고 가다가 전봇대 밑에서 그 개가 딱 있는 거야. 근데 그 개가 딱 맞아. 자, 이리 온, 이 사람 개를 좋아해. 이리 온, 우리가 딱 품에 안기는 거야. 근데 이 사람 개를 좋아해. 왜? 이 사람이 가서 된장 발라버릴까? 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된장 발라버릴까?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50만 원이 생각나죠? 주인한테 돌려주고 50만 원 받으면 개고기 계속해서 여름 내내 먹을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그죠? 그럼 보세요. 이 경우 개를 갖다 주죠. 출연하죠. 된장 안 바르고 갖다 준다는 거예요. 출연하죠? 뭔 말 몰라요? 그죠? 그 다음 이 사람은 50만 원 출연하죠. 계약의 전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유상이죠? 둘 다 출연하니까 유상인 거예요. 그죠? 현상 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예요. 그래서 모든 유상이 편무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죠? 요게 가끔 나옵니다. 유상, 무상 보세요. 교재. 유상계약이라는 서로 대가적인 의미의 출연입니다. 출연의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이후의 계약은 무상이죠. 그래서 유상에는 매매교환 임대차 이에 해당되죠. 무상계약은 증여 사용대차. 무상이란 말에 들어가면 다 무상입니다. 무상임치, 무이자, 소비대차. 구별실익은 매매에 관한 매매가 가장 유상계약이 가장 선두주자니까 그거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다른 유상계약 밑줄이고 우리는 교환임대차라고 썼어요. 교환임대차에 매매 규정을 갖다 씁니다. 특히 담보채권 같은 거. 자, 낙성. 그건 봅시다. 낙성은 자,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낙성이다.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이런데 자, 이거는 우리 채권계약은 약정만 하잖아요. 이것도 약정만 하죠. 에? 약정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낙성이야. 채권계약은 다 낙성계약이야. 그러나 요물계약은 그러니까 현상광고처럼 개를 갖다 대령해야 되죠.
그래서 요물계약은 이게 현상광고라든가 계약금 교부계약, 계약금 교부계약이라든가 또는 대물변제 계약이라든가. 대물변제는 돈 대신에 물건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행위나 어떤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측면에서 현상광고, 대약금 교부계약, 계약금도 1억에 판다 10%를 줘야 돼요. 자, 보세요. 낙성입니다. 낙성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근데 요물계약은 청약, 승낙, 합의뿐만 아니라 물건 인도, 이르 완성을 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매매계약과 교환과 임대차는 다 낙성계약이죠. 근데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 약정과 계약금 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고, 현상광고 계약, 대물변제 계약도 요물이다. 계속적, 일시적은 넘기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양가로 5번이 별표입니다. 이 부분이 가끔 나오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입니다. 형식이 유하지 않죠. 그러나 현상광고는 편무죠 아까, 유상, 요물이죠 아까, 요물, 불효식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쌍무는 다 유상계약이죠. 아까 큰 원이 유상, 작은 원이 쌍무라 그랬죠. 그러나 모든 유상이 쌍무인 것은 아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 Q 기출문제 봅시다. 계약의 유형이 어느 틀린 걸 보라. 예약은 합의하죠. 그럼 채권계약이요. 예약도 채권계약이야. 왜? 합의하잖아. 방 있어요? 예약합시다. 그럽시다. 합의하잖아. 채권계약이요. 그 다음에 전형계약 중 쌍무는 다 유상이죠. 전형이라는 것은 민법에 14가지, 15개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15개 중에서 여러분은 3개만 배우는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교환은 요물이다. 교환은 낙성이죠. 낙성이잖아. 약속만 하면 되잖아.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임대차, 매매계약은 쌍무다. 맞죠? 임대차는 유상이죠. 맞죠? 자, 이제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계약이 어느 때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 봅시다. 크게 계약은 성립입니다. 계약의 성립은 가장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게 가장 많겠죠. 청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실현은 말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세 번째는 교차청약입니다.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근데 가장 이거는 별 문제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매번 나오죠.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이건 근거 조문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527조 조문만 잘 보시면 돼요. 534조까지 여기 근거 조문만 잘 보시면 무리 없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전에 계약이 성립하려면 잠시 이론인 것도 아니지만 합의가 있어야 돼요. 계약이 있어야. 계약은 합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게 불합의라 그래요. 불합의. 합의가 안 되면 계약 성립하지 않겠죠. 근데 자, 요게 불합의 중에는 의식적 불합의라는 개념이 있고,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수문불합이라고 합니다. 수문불합. 그런데 요번에 이게 시험 문제 한 지문으로 떴었어요. 시험 문제가. 의식적 불합의는 나중에 자, 내가 이런 거요. 내가 1억에 팔겠다.
라고 하는 거. 1억에 팔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 9천이면 살게. 1억에 팔겠다고 청약에 대해서 을이 9천이면 살게. 그러면 1억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의식적으로 불합이죠, 지금. 1억에 팔게. 그러면 9천이면 살게. 그럼 계약 성립해요, 안 하죠? 안 하지. 이게 의식적이야. 그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게 불합이니까. 그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뒷부분에 요게 9천을 새 청약으로는 볼 수 있죠. 갑이.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러분이 옷사러 가서 백화점 가면 그냥 안 깎고 경찰대로 사죠. 근데 재래시장 가서 나벨이 12만 원 떡 주고 사요? 거의 청약 안 하고 12만 원 청약 안 하잖아. 아이 3만 원 깎아주세요. 그럼 뭐요? 의식적 불합이죠. 그죠? 그럼 그쪽에서 뭡니까? 3만 원 가지고는 안 돼요. 만 원 더 쓰세요. 그러죠. 만 원 더 쓰세요. 그러면 내 지금 내가 12만 원인데 3만 원 깎아주세요. 그러면 9만 원이면 사겠소라고 청약을 하는 거야. 그 사람 내가 또 역으로 청약하는 거야. 근데 안 돼. 만 원만 더 쓰세요. 그러면 10만 원에 또 청약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 10만 원으로 계약하는 거지. 이게 의식적 불합이야. 이해가죠? 그런 거 오늘 별 문제 없고. 무의식적 불합에는 숨은 불합이에요. 숨은 불합에는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 있어요. 집인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1만 불에 집을 팔겠소. 불이야 불. 그러니까 1만 불에 사겠소 라고 이런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이야. 미국 사람이 이 불을 자기는 미국 사람이 당연히 미국 달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홍콩 사람이야. 홍콩 사람이야. 홍콩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홍콩 달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의식적 숨은 불합이죠. 그럼 무의식적 불합이는 계약이 성립해요, 안 해요? 무조건 성립하지 않죠. 일은 계약이 성립한 것 같지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의식적 불합의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요게 이제 지문 하나 떴죠. 이 착오는 뭐냐면 이 착오 문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요거 건물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미국 달러하고 홍콩 달러하고 가치가 같다라고 잘못 알고 1만 불에 팔겠소라고 청약을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응해요. 이건 의사표시 내에서 의미를 잘못 알고 했을 때 이 사람 응하고 이때 응하면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이 성립해. 계약이 성립한데 나중에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착오했다. 중요한 착오고 중대한 과실 없으니 이때 착오로 취소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착오 문제야. 근데 여기 무의식적 불합의에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착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그래서 시험 지문에 하나가 무의식적 불합의 경우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면 틀려버립니다. 착오로 취소하려면 계약이 성립해야 돼. 계약 성립 전이지.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요거 하나씩 조문 보면서 봅시다. 거기 보세요. 청약과 승낙에 한 성립입니다. 양가를 1번에 청약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부합하는 승낙 의사표시에서 성립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우리 법률 사실입니다. 동그라미 2번 따라서 청약 의사표시는 자 밑줄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거식 있어 거식이 팔어 그러면 안 돼요. 네?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되고 청약자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되는 거예요. 청약 우리 지금 자동 판매기 청약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잖아. 자동 판매기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청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청약의 의사표시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광고 낼 수 있잖아. 광고 낼 수 있죠. 그러나 승낙 의사표시는 특정의 청약자여야 돼요. 승낙을 청약자여야 되지 아무한테 예예예 하면 안 되겠죠.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거 조문이 나오죠. 근거 조문 잘 보세요. 이제 근거 조문이 중요합니다. 자, 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초래 못합니다. 확정적 의사표시니까. 근데 528조 1항 보세요. 528조 1항. 2항은 나중에 볼 거예요. 528조는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승낙 기간 정했습니다. 정했던 거라면.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밑줄이죠. 도달이죠.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자, 527조 1항에서는 첫째, 승낙 기간을 정했어요.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이 승낙 기간에 승낙의 통지를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야. 도달해야 돼요. 근데 529조를 보세요. 529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도달이죠.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승낙 기간 안에 그 승낙의 통지가 도달해야 되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이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가령 내가 이 집을 니한테 파는데 승낙 기간을 3월 20일까지 네가 가부 여부를 말해줘. 사고 파는지 살지 말지를. 그래서 청약을 했을 때 3월 20일 안에 내가 사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죠? 뭐 편지를 붙이거나 이메일로 붙이거나 상관없죠. 근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야, 내가 1억에 팔겠어 라고 해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가 도달해야 돼요. 이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그 거래의 관행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거기까지 이해했으면 되고, 양가로 1번 승낙 보세요. 승낙, 동그라미 1번 승낙 의사표시는 특정 청약자에 대해 되고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승낙은 승낙 기간 내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따라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밑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3월 20일까지 승낙해줘 그랬는데 이메일이 3월 23일에 사겠다라고 도달한 거야. 이메일 편지가. 그러면 뭡니까? 20일에 도달해야 되는데 23일에 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런데 요 계약을 이 사람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하겠죠.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이해가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어요. 승낙한 때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아까 1억에 이게 의식적 불합이죠. 1억에 팔겠소. 근데 9천이면 사겠소. 그럼 뭡니까? 이때는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부천을 새 청약으로 보죠. 아무것도 아니요. 아까 이거 연착은 3월 20일까지 승낙해줘. 그랬더니 23일에 도달한 거야. 23일에 도달한 거지. 그거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갑이 세청계약으로 볼 수 있어요. 안 보면 그만이야. 그런데 아까 1억에 팔겠소 그랬더니 9천이면 사겠소 그래요. 그럼 이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거는 거절하고 요걸 세청계약으로 본다 이거야. 세청계약으로 본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어려워요? 통상적인 걸 적어놨잖아요. 통상적인.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연 연착입니다. 자, 사고연착은 제가 설명 들어봅시다. 이게 사고연착, 사고로 연착됐어요. 사고로 연착. 갑이, 이게 528조 2항이에요. 갑이 내 집을 팔겠다라고 이메일 편지를 보냈다 합시다. 이메일 편지를. 근데 3월 1일 날 보냈어요. 3월 1일 날. 그냥 일반 편지라고 합시다. 이메일을 하지 말고. 일반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승낙기간을 3월 20일까지 정했어요. 이렇게. 3월 20일까지. 네가 내 집을 1억에 살려면 3월 20일까지 대답해줘. 그랬어요. 근데 요게 이제 3월 10일 날 도달했어요. 3월 10일 날 도달했는데 이 사람이 3월 12일 날 3월 1일이 이번에 너무 덤이 크죠 요즘에. 그래서 3월 5일이라고 3월 2일 하면 뭐 며칠만 3월 5일 날 합시다. 3월 5일 날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게 도달해서 3월 뭐 한 10일 날 도달하라 합시다. 10일. 근데 이 사람이 3월 뭐 11일 날 그걸 사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3월 23일 날 도달한 거예요. 연착했죠? 보통 이게 분명히 20일 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고로 연착된 거예요. 물난리가 났거나 우체부가 좀 뭐 이상한 짓 했거나 사고 연착된 거예요. 그때는 빨리 이 사람은 야 연착했다라고 연착 통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연착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사고로 연착됐으니까 연착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편지에 소인을 받더니 11일 날 붙였잖아. 그러면 그 안에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착 통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연착 통지를 하면은 늦게 도달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그죠? 이 안에 안 들어왔다. 3월 20일 날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연착 통지를 해버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연착되지 않은 거로 봐. 연착되지 않은 거로 봐. 그러면 즉 20일 안에 들어가는 거 본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보호를 위해서. 사고 싶은 이 사람을 보호해서. 그러면 연착되지 않은 거로 보니까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은 성립해버려요. 근데 계약은 성립하는데 어느 때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23일 날 계약이 성립하느냐, 여기 3월 11일 날 계약이 성립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531조라는 조문에서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530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6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531조가 있죠. 531조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발신한 때 계약 성립하죠.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격지자라는 것은 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입니다. 거리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는 관계입니다. 의사표시가 도달할 때 시간이 걸리는 관계를 격지자야. 거리 개념이 아니야.
이해가죠? 그럼 보세요. 이 근거 조문에 따라서 이걸 해석해 보면 자, 이 사람이 연착 통지를 하지 좀 편지를 붙이는 관계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격지자 관계야. 격지자. 시간이 걸리는 두루 의사표시 격지자가 하는 칸이에요. 그러면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은 연착되지 않은 거로 보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계약이 성립하는데 계약이 성립해요? 계약이 성립하는데 문제는 격지자 사이에서는 편지를 발신한 때 계약 성립하죠? 그러니까 발신주의니까 3월 11일 날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지. 이게 맨날 시험 문제 나오죠? 3월 11일 날. 자,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앞쪽으로 넘겨보면 자, 사고에 의한 연착입니다. 그럼 별표 치시고 사고에 의한 연착이란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에는 이 경우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의 연착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라는 것은 아예 도달 안 했다라고 발생할 때는 연착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연착 통지 또는 지연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계약은 성립하는 거 보죠. 단 그 계약이 격지자 간의 계약인 경우는 승낙의 통지는 어느 때? 발신한 때. 발신한 때입니다. 발신주의야.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죠. 네? 근데 예외적으로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신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거예요. 그거 별거 어려운 거 없고. 그 다음에 여기를 조심할 게 시험 문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의 요거를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죠. 요 승낙을 청약으로 바꾸면 틀리겠죠. 청약은 무조건 도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이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서 잘 난다니까. 자, 시험 문제 먼저 거기 269페이지에 Q 두 번째예요. Q 두 번째 중간에 한번 봅시다. 22회 기출인데 찾았나요? 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그랬죠? 거기에 지문 3번 보세요. 지문 3번 찾았나요?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그 통지를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청약이 틀렸죠? 청약을 뭘로 바꿔야 돼요? 승낙으로 바꿔야 돼요. 청약은 무조건 도달해야 돼요. 아까 531조에서 뭐라 그랬어요? 격지자 간의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죠? 요거를 갖다가 청약으로 바꾸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요. 의사실현 교차청약 이거는 간단합니다. 보십시다. 교차청약 의사실은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거래관념에서 의사실현이죠. 만약에 회사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이게 고객이야. 아메이 치약이 좋은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합니다. 물품을 송부해요.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물품을 뜯어서 소비하는 순간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죠.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해 왔어. 근데 반송하면 되는데 뜯어서 사용해버려요. 그러면 소비하는 게 승낙의 의사가 실현이죠. 승낙 의사 실현이니까 계약 성립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의사 실현. 교차청약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이 집을 1억에 팔겠소라고 청약을 하는데 매도 청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도달 전에 이 사람도 1억이면 사겠소. 1억이면 상했소. 매수 청약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매도 청약. 이건 매수 청약. 서로 교차 청약이야. 1억이면 팔겠소 그랬더니 1억이면 사겠소라고 해요. 그러면 양 청약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하겠죠. 교차 청약이죠. 별거 없죠. 자, 근거 조문입니다. 거기 2번에 교차 청약입니다. 533조.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는 경우에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하죠. 양 청약이. 그럼 늦게 한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3번 의사실행입니다. 아까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은 아까 물품과 같이 송부했죠. 승낙의 의사로 인정되는 사실 있는 때 미출이죠. 사실 있는 때 소비한 때 물품을 뜯어서 얼굴에 치약을 사용했을 때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네? 여기까지 해야 할 거고 나머지 계약 체결사항, 과실책. 오늘 계약 체결사항, 과실책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확실히 뭐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교재가 268페이지죠. 자, 오늘 배운 거 쭉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게 유치권 배웠죠? 유치권은 성립요건이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일 것. 그러니까 자기 물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령관계는 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상호 관련관계, 결련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결련관계는 목적물 가치를 증가시켰던 거 대부분이. 그래서 비용을 청구하는 거, 필요비익비 청구하는 거, 그 다음에 수선대금, 그 다음에 뭐 물품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결련성 인정하죠. 그러나 보증금이라든가 권리금이라든가 건축자재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결련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련관계는 목적물과 채권 사이지 목적물과 점유 사이에는 결련성을 이루지 않아. 따라서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상관없어요. 걔한테 물리고 나중에 걔를 점유하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놈은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이죠. 저당권 실행요건이고, 그 다음에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돼요.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없죠. 불법 점유는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방식으로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한 점유자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불법 점유를 입증해야 되죠. 배제특약이 없어야 되죠. 배제특약은 320조는 유치권은 의무규정이니까 배제특약이 없는다. 거기에서는 임대차에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지만 반환 시에는 원상으로 복구해서 반환하라 할 때는 미리 비용을 포기한 거로 보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그리고 점유 개시 시기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점유를 해야 되죠. 이후에 점유했다면 우리가 실사례에서 유치권은 성립은 하지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워주고 나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가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만약에 공사업자가 집을 졌는데 공사대금은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는 있죠. 이건 보존에 위한 사용이죠. 그렇지만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 주라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이 유치권의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가죠. 저당권은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또 제3자가 될 수 있는데 제3자를 우리는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채권자가 저당권자인데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죠. 3자가 합의하고 아들 명으로 저당권 가능하죠.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 딱 돼 있어요. 이 점에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과는 다르죠. 그 두 개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목적물의 범위. 그러면 부합물에 미치죠. 부합물. 토지에 나무가 있다. 나무에 미쳐버린 거 저당권은. 그 다음에 종물에 미치죠. 그 다음에 일식집의 저당권은 종물, 수조권에 미친다 그랬죠.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그랬죠. 종된 권리. 그래서 임차권, 지상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지상권에도 저당권에 미칩니다. 아파트 301호에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그랬죠.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그런데 과실에는 원칙으로 안 미치는데 압류 후에 미친다 그랬죠. 그리고 지역권은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등기해야 우선 배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지연배상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배제받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취득자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죠. 거기에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 근저당에서 아까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는데 후순위권자는 최고액만 변제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과 또 연결됐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제3취득자가 변제할 수도 있고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죠. 근데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괄경매 청구 같은 거 나오죠. 일괄경매 청구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죠. 건물을 팔아버리면 일괄경매 청구 안 됩니다.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설정자가 죽어버려서 상속인이 축조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우선 경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지만 건물의 변제에서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죠. 그리고 토지만 경매 청구할 때는 건물을 철거당하는 위치에 있죠. 법정지상권 주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여야 되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니까 일괄경매의 경우는 토지의 저당권 설정한 후 나중에 건물이 축조됐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철거당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논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이 있었죠.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한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부종성이 완화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최고액 개념과 확정의 문제가 발생하죠. 최고액은 우선 변제 한도액이죠. 그 다음에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다. 그럼 최고액에는 원본 이자,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지연배상 1년 내에 하나지 않고 다 들어가죠. 근데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중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확정이 어느 때 되느냐. 결산기 도래하거나 존속기간 만료하거나 채무자가 회생개시 결정을 받거나 기타 등등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경매시죠. 경매시. 당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는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확정 전에는 일부 양도 안 됩니다. 대위 변제도 안 돼요. 그러나 확정 전에 채무 변경, 채무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기출 나왔고, 확정 후에는 일반 저당권화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은 20회당이냐 동시배당이냐. 동시배당은 경매 대가 비례해서 분담 정하죠. 계산 문제. 그 다음에 20회당은 전부 가져가면 그 당의 부동산, 경매된 부동산의 차순위권자는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경매 실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계약 쪽으로 가면 계약은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의사 합치에 불합의가 합치가 안 되는 게 불합의였죠. 거기에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했었는데, 의식적 불합의는
우리가 534조로 가서 이때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청약 거절과 무의식적 불합의는 홍콩 사람이 자 홍콩 달러, 미국 사람 미국 달러라고 다른 동상 이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그러나 착오는 한 사람이 의사표시하면서 의사표시 내에서 내용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계약은 성립하고 착오 문제 발생하니까 무의식적 불합의에서는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죠. 청약은 확정적 의사 표시해야 됩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할 수 있죠. 그러나 청약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청약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 도달해야 됩니다. 청약 기간이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죠. 근데 통상이 연착이 되어버렸어. 그럴 때는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고로 연착됐다. 그럴 때는 연착 통지를 하라 그랬죠. 연착 통지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연착 통지하지 않았다면 연착되지 않은 거로 보니까 계약이 성립하죠. 그게 격지자라면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테 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의사실현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했어요. 그러면 물품을 소비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해야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민법은 복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과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4월 달까지는 민법만 일단은 복습을 해서 민법으로 궤도에 올려놓고 그래야 다른 과목은 나중에 요약집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2차 과목 요약집으로 대체해도 돼요. 근데 어떻든 민법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손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